안녕하세요. 수연이 아버지 박영우입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이 엄마, 이은숙입니다.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네 혼수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나? 요즘 젊은 부부들이 필요한 게 참 많더라고. 네,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준비해 주고 계세요. 엄마가 원래 꼼꼼하고 계획적이거든요. 그렇구나. 요즘 가전제품이 워낙 비싸서 말이지. 맞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격리 일을 오래 하셔서 돈 관리를 정말 잘하세요. 알뜰하게 장만해 주실 거예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혹시 혼수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58세 이은숙 씨는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중소기업 격리 업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요즘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들 정민 씨가 드디어 대기업에 취업한 지 3개월째. 이제야 홀로 키운 자식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아이고, 이제 정민이 걱정은 덜었네. 은숙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민 씨는 회사 근처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 부쩍 안부 전화도 자주 해서 마음이 흐뭇했죠. 그런데 그날 오후 3시쯤 업무 중에 아들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퇴근하시면 전화 좀 드릴게요.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평소보다 정중한 말투가 조금 의외였지만 은숙 씨는 아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말투도 점잖아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민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민아,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엄마, 회사는 괜찮아요. 선배들도 잘해주고요. 그런데 그게 엄마한테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은숙 씨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인지 감이 왔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봐.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세가 좀 부담되더라고요. 신입사원 월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혹시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은숙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했으니 당분간은 경제적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벌써 도움을 요청하다니요. 30만 원? 월세가 얼마인데?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세금 떼고 나니까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고 회사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도 많고 해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아들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갔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니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정민 씨가 스스로 전액을 요구하지 않고 일부만 도움을 청한 것도 나름 의젓해 보였습니다. 그래, 사회 첫발이니까 어려울 수 있지? 그런데 언제까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니? 몇 달만 지나면 회사 적응도 하고 업무도 익숙해져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잠깐만이에요. 엄마, 빨리 자리 잡을게요. 정민 씨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은숙 씨는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알겠다. 30만 원씩 몇 달간 보내줄게. 그런데 정민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빨리 적응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숙 씨는 바로 인터넷 뱅킹으로 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들이 어려운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그동안 참았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우리 정민이 고생하고 있었구나. 엄마가 조금 더 챙겨줘야겠네. 은숙 씨는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렸습니다. 아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어머니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월급이 정말 그렇게 적을까? 뭔가 좀 이상한데. 은숙 씨는 작은 의문을 품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을 믿어야죠. 더구나 정민 씨가 거짓말할 리도 없고 정말 어려워서 연락한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은숙 씨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정민 씨에게 월세를 도와주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숙 씨는 매월 25일마다 어김없이 30만 원을 송금했고 아들도 고맙다는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죠. 그런데 두 번째 달 말 정민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식사는 잘 챙겨 드시죠? 제가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 드리네요. 응, 정민아, 엄마는 괜찮다? 너는 회사 생활 어때? 많이 적응했니? 네, 그런데 엄마, 죄송한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은숙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월세 30만 원도 부담스러운데 또 다른 요구라니요? 무슨 일이니? 회사에서 팀 회식이랑 동호회 활동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장이랑 구두도 몇 벌 더 사야 하고 생활비가 20만 원 정도 더 필요해요. 은숙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월세 30만 원에 생활비 20만 원까지 벌써 50만 원이 되어버렸거든요. 20만 원 더? 정민아, 그럼 너는 한 달에 얼마나 써? 엄마, 회사 다니면서 인간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선배들이랑 어울리지 않으면 나중에 승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것도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들의 말에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은숙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2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너 월급이 정확히 얼마니? 엄마,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제가 자리 잡으면 다 갚아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민 씨는 구체적인 월급액은 말하지 않았지만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숙 씨는 고민 끝에 2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알겠다. 그런데 정민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엄마도 노후 준비해야 하거든. 네, 알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하지만 그로부터 3주 후 또다시 정민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먼저 양해를 구했죠. 엄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려요. 통화 가능하실 때 전화 주세요. 은숙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또 돈 얘기일까요? 퇴근 후 정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아, 무슨 급한 일이야? 엄마, 정말 죄송한데 회사 동기들이랑 같이 자격증 학원을 등록하게 됐어요. 토익이랑 커말 같은 거요. 그런데 등록비가 30만 원 정도 들어서. 또 30만 원? 은숙 씨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필요한 투자예요. 요즘 회사에서도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없으면 뒤처져요. 동기들은 다 등록했는데 저만 안 하면. 정민아, 그런데 네가 벌써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있잖니? 거기에 또 30만 원이면. 이건 일회성이에요. 엄마, 자격증은 한 번만 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승진하면 연봉도 오르고 그때 다 갚아드릴게요. 은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자꾸만 늘어나는 요구들이 부담스러웠죠. 정민아, 엄마가 벌써 너에게 많이 도와줬잖니? 이제 좀 조절해서 살면 안 될까? 엄마, 저도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회사 생활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결국 은숙 씨는 또다시 3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월급 절반 가까이를 아들에게 주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야. 정민아, 엄마도 생활이 있다. 네, 알겠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숙 씨는 가계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용돈은 물론이고 적금까지 줄여가며 아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은숙 씨는 처음으로 아들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애가 정말 이렇게 돈이 없을까?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그때까지도 은숙 씨는 몰랐습니다. 정민 씨의 요구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은숙 씨는 점점 빠듯해지는 생활에 한숨이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정민 씨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소 전화로만 연락하던 정민 씨가 직접 만나자고 하니 은숙 씨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요. 그래, 우리 집으로 올래? 엄마가 정민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아니에요. 엄마, 밖에서 만나요. 제가 맛있는데 예약해놨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갔던 곳인데 고급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비싼 값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민 씨가 직접 식당을 예약했다는 말에 은숙 씨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요즘 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식당을 예약했을까요? 그래? 그럼 어디서 만날까?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에요. 좀 좋은 곳인데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요. 은숙 씨는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매달 도움을 받으면서도 비싼 한정식집을 예약한다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저녁 7시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정민이와 마주 앉은 은숙 씨는 아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민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표정이 좋은데? 엄마, 사실 엄마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런데 먼저 음식부터 시키고 얘기할게요. 정민 씨는 메뉴판을 보며 능숙하게 주문했습니다. 특선 코스의 술까지 총 15만 원이 넘는 주문이었죠. 은숙 씨는 속으로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그래서 무슨 일이야? 엄마가 궁금해 죽겠다. 엄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은숙 씨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당황스러웠거든요. 결혼? 언제부터 만난 사람이 있었니?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했잖아. 회사 동기예요. 수연이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정민 씨의 환한 미소를 보니 은숙 씨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언제 결혼할 생각이니? 6개월 후에요. 수연이 부모님께서 빨리 하라고 하셔서요. 수연이네 아버지가 회사 사장님이시거든요. 은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집안 딸과 결혼한다니 아들이 참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 그렇구나. 그럼 상견례는 언제 할 거니? 다음 달에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엄마, 그 전에 준비할 게 좀 있어서요. 정민 씨의 말투가 조금씩 조심스러워지는 것을 느낀 은숙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또 돈 얘기구나. 뭘 준비한다는 거니? 혼수요. 엄마, 수연이네 집에서 혼수는 저희 쪽에서 준비하는 걸로 하자고 하셨거든요. 가전제품이랑 가구, 그런 것들이요. 혼수라, 그럼 얼마나 들어? 요즘 신혼 가구 준비하려면 2천만 원 정도는 들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소파, 침대 다 새 걸로 해야 하거든요. 은숙 씨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2천만 원? 정민아,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엄마가 어떻게 그런 돈을. 엄마, 요즘 결혼이 다 이래요. 수연이네 집에서 신혼집 마련해 주신대요. 수연이 명의로 사두신 집이긴 하지만 저희 신혼집으로 주신다고 그러셨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혼수 2천만 원 정도 준비하는 게 당연하죠. 아무것도 안 해가면 이상하니까요. 정민 씨는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했지만 은숙 씨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민아, 너도 3년 동안 월급 모았을 텐데 그걸로는 안 돼? 엄마, 제가 사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생활하느라 다 썼고요. 은숙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매달 80만 원씩 받아가면서 한 푼도 모으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한 달에 50만 원씩만 모았어도 3년이면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푼도 모으지 않았다는 건 은숙 씨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것과 같았죠. 정민아, 그럼 네가 그동안 받은 월급은 다 어디에 썼니? 엄마, 지금 그런 얘기가 중요해요. 혼수 준비가 급한데 다음 달까지 상견례 전에 대충 계획이라도 세워야 하거든요. 정민아, 2천만 원은 엄마한테 너무 큰 돈이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엄마, 다른 신랑들 어머니는 다 해주시는데 저희만 안 하면 수연이가 창피하잖아요. 엄마도 며느리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 말에 은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빌미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장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앞길이 막막했거든요. 그러다 상견례를 한 주 앞둔 어느 날, 은숙 씨는 혼수 준비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적금을 해지하고 퇴직금 중 일부까지 손대서 겨우 800만 원을 마련했죠. 정민 씨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800만 원이요? 엄마, 그럼 나머지는 어떡해요? 정민아, 엄마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나머지는 조금씩 마련해 볼게. 에이, 상견례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어떡해요? 수연이 부모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정민 씨는 800만 원도 고마워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만 걱정했습니다. 은숙 씨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그래도 성의는 보이지 않니? 혼수가 전부는 아니야. 엄마, 요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수연이네 집에서 저희를 어떻게 볼까요? 상견례 당일 은숙 씨는 평소 아껴두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서울 시내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예비 사돈들과 마주 앉은 은숙 씨는 첫인상부터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이 아버지 박영호입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이 엄마, 이은숙입니다.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사돈들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은숙 씨는 뭔가 평가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예비 사돈이 정민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 혼수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나? 요즘 젊은 부부들이 필요한 게 참 많더라고. 은숙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민 씨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네,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준비해 주고 계세요. 엄마가 원래 꼼꼼하고 계획적이거든요. 정민 씨는 마치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듯 말했습니다. 은숙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렇구나. 요즘 가전제품이 워낙 비싸서 말이지. 맞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격리 일을 오래 하셔서 돈 관리를 정말 잘하세요. 알뜰하게 장만해 주실 거예요. 정민 씨의 말에 예비 사돈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은숙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혹시 혼수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신혼집 가전제품 정도는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은숙 씨는 입술을 꾹 깨물었죠. 아, 그게요. 1,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씨는 800만 원보다 조금 더 큰 숫자를 말했지만 상대방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전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기본 가전제품만 해도 1,500만 원은 넘게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자네가 준비하는 건가? 아, 제가 좀 더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예비 사돈들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네, 회사 생활은 어때? 적응 잘하고 있지? 네, 다행히 잘하고 있어요. 엄마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 말에 은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매달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 마치 당연한 일이냥 말하다니요. 정민아, 그건 엄마, 괜찮아요. 어차피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정민 씨는 은숙 씨의 말을 자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예비 사돈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했죠.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민 씨가 은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어색했죠? 다음부터는 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꿀릴 거 없잖아요. 은숙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당할 게 뭐가 있다는 걸까요? 그날 밤 은숙 씨는 오늘 일을 곱씹어 봤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정민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직접 은숙 씨의 집으로 찾아왔죠. 엄마, 저 들어왔어요. 정민아,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앉아서 얘기해요. 정민 씨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은숙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무슨 일이니? 혹시 상견례 때문에 뭔 일 있었니? 그것도 있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신혼여행비가 추가로 필요해요. 신혼여행비? 그건 또 뭐야? 수연이가 유럽으로 신혼여행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700만 원 정도 들어요. 안 그래도 아버님이 신랑 측에서 신혼여행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집을 해오는데 혼수랑 신혼여행 정도는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요.
은숙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혼수도 제대로 준비 못한 상황에서 또 700만 원이라니요. 700만 원? 정민아,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줬는데 또 그런 큰 돈을. 엄마, 이건 진짜 마지막이에요. 신혼여행 끝나면 저도 정말 독립적으로 살 거예요. 정민 씨는 또다시 마지막이라는 말을 했지만 은숙 씨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민아, 엄마도 한계가 있어? 적금도 다 깨고 퇴직금까지 써가면서 도와줬지 않니?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어차피 엄마는 혼자 사시는데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저 결혼하면 엄마 모실 텐데 지금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은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투자라고 표현하다니요. 뭐라고? 내 돈으로 뭐 한다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제 말은 엄마 혼자 쓰실 돈을 저희 가정 만드는 데 써주시면 나중에 더 큰 걸로 보답드린다는 뜻이에요. 정민 씨는 자신의 말이 문제없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은숙 씨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정민아,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엄마 돈을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엄마, 왜 그러세요? 저 지금까지 효자 노릇하고 있잖아요. 친구들은 부모님께 용돈도 안 드리는데 저는 나중에 엄마 모실 생각도 하고 있고. 정민 씨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말했습니다. 은숙 씨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효자 노릇? 네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받기만 했는데?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부탁드리는 건데.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시던데 엄마는. 정민 씨는 말끝을 흐렸지만 은숙 씨에게는 충분히 모욕적이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정민아, 엄마가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 너도 알잖니? 그러니까 제가 신혼여행비 정도만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능력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대출이라도 받으시든지. 그 말에 은숙 씨는 완전히 어이를 잃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대출까지 받으라고 하다니요. 대출? 정민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솔직히 말해요. 엄마는 지금 할 일이 돈 버는 것뿐이잖아요. 제가 자리 잡으면 엄마한테 훨씬 더 많이 드릴 거예요. 지금은 제가 기반을 만드는 시기라고요. 정민 씨의 말에 은숙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돈 벌어주는 기계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 일이 돈 버는 것뿐이라고? 정민아,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엄마, 저도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 이런 거잖아요. 엄마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수연이네 집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정민 씨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은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현실적으로? 정민아, 엄마도 현실을 말해줄게. 엄마는 이제 너한테 한 푼도 더 줄 수 없어. 내가 버는 돈이 많은 건 아니다만 그렇다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본다. 엄마, 진짜 그러실 거예요? 그럼 제가 수연이한테 뭐라고 말해요? 신혼여행도 못 간다고 해요? 정민 씨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 말했습니다. 은숙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죠.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이 내뱉은 말이 은숙 씨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있는지 아들 정민 씨는 하나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엄마는 이제 지쳤어.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럼 저더러 결혼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 인생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결혼을 하던 말던 그것도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 인생이잖아. 아, 진짜 엄마.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건 네가 말하지 않아도 보태줬을 거야.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 적이나 있어? 매번 받아가기 바쁘지, 안 그래? 제가 쓸데없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직장인 월급이 얼마나 한다고. 그럼 엄마 월급은 뭐 억만금이냐? 더 이상 말하는 것도 입 아프니까 그만해라. 그날 밤 은숙 씨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여행비 일로 다툰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숙 씨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죠. 그러던 중 정민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결혼식이 다음 달인데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서요. 은숙 씨는 혹시 정민 씨가 반성하고 사과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정민 씨는 평소와 달리 차가운 표정이었죠. 정민아, 무슨 얘기하려고 불렀니? 엄마, 저 심각하게 생각해봤어요. 엄마가 정말 도와주실 마음이 없으시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민 씨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은숙 씨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줬는데? 매달 80만 원씩의 혼수까지 준비해 줬잖니. 그거 가지고 도와줬다고 하시면 안 되죠? 수연이네 집에서는 신혼집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여유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니 혼수도 벌써 다 계약해 주셨고요. 엄마가 보태주신 건 세 발의 피라고요. 뭐라도 더 보태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거의 빈손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유 자금을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정민 씨는 여전히 다른 집과 비교하며 은숙 씨를 무시했습니다. 정민아, 엄마도 노후 준비라는 게 있어. 적금 다 깨고 퇴직금 중 일부까지 써가면서 네 결혼 준비해 주는 거야? 물론 사돈 될 사람들이 보태준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적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해야 할 거 아니냐. 엄마, 솔직히 엄마 노후는 제가 책임질 거잖아요. 지금은 제가 기반을 다지는 시기니까 좀 더 투자해 주시면 안 돼요? 정민 씨는 또다시 투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은숙 씨는 한숨을 깊게 쉬었죠. 정민아, 엄마 말 잘 들어봐. 엄마도 이제 한계야. 더 이상은 정말 어려워. 한 개요? 엄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벌써 수연이한테 신혼여행 약속했는데. 정민 씨는 자신의 약속을 엄마의 책임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은숙 씨는 어이가 없었죠. 네가 약속한 건데 왜 엄마가 책임져야 해? 엄마, 저희 가정이 중요해요. 아니면 엄마가 중요해요? 저 결혼하면 엄마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에 은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선택의 문제로 몰고 가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너 정말 생각이라는 게 있긴 한 거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엄마도 현실을 인정하세요. 제가 잘 되어야 엄마도 편해지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정민 씨는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은숙 씨는 이런 아들이 낯설었죠. 정민아, 엄마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엄마가 신혼여행비 안 주시면 수연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작부터 이런 식이면 제 결혼 생활에 금이 가는 거예요. 정민 씨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볼모로 은숙 씨를 압박했습니다. 정민아, 그럼 네 월급으로는 정말 안 돼? 네가 3년 동안 모은 돈은? 엄마, 아직도 그런 소리 해요?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생활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정민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숙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득해 보기로 했죠. 정민아, 엄마 말 잘 들어. 엄마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조금만 이해해 줄 수 없을까? 이해요? 엄마, 진짜 웃기네요. 다른 어머니들은 자식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는데 엄마는 신혼여행비 700만 원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정민 씨의 말에 은숙 씨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끝까지 다른 집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하하고 있었거든요. 정민아, 엄마가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 네가 제일 잘 알잖니? 능력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대출 받아서라도 해주세요. 정 안 되면 엄마 집이라도 담보로 잡고. 그 말에 은숙 씨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대출 이야기를 하더니 이번엔 대놓고 집을 담보로 잡으라니요. 집을 담보로? 정민아, 네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잖아. 엄마, 저도 절박해요. 결혼식도 한 달 남았는데 이런 식이면 정말 곤란해요. 도와주실 거면 도와주시고 아니면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아, 그럼 뭐 어쩌자고요. 대책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결혼을 하던지 말던지 하죠. 도와주시지 못하실 거면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정민 씨는 마침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은숙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네,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오실 이유도 없잖아요. 어차피 수연이 부모님 앞에서도 창피할 뿐이고.
정민 씨의 차가운 말에 은숙 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는 저 말이 참 쉬운 말이구나 싶었죠. 돈으로 마음을 전하고 진심을 표현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은숙 씨는 아들의 말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은숙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집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문득 정민 씨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아파서 끙끙거릴 때 밤새 간병하던 일. 학용품 사주려고 점심도 거르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땐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했는데 하지만 그 추억들도 이제는 아픔만 줄 뿐이었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던 은숙 씨는 집 안으로 들어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민 씨의 번호를 눌렀죠. 엄마, 결정하셨어요? 정민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치 은숙 씨가 굴복해서 연락한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응, 결정했다. 그럼 신혼여행비 주실 거예요? 정민 씨의 목소리에는 당연히 그럴 거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숙 씨의 대답은 달랐죠. 아니야. 엄마는 네 결혼식에 안 갈 거야. 뭐라고요? 엄마, 농담이시죠? 정민 씨는 당황한 듯 물었지만 은숙 씨의 목소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농담 아니야. 네가 오지 말라고 했잖니. 엄마도 그게 좋겠어. 엄마, 그건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렇다는 얘기였잖아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세요. 정민 씨는 여전히 은숙 씨가 결국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엄마 말 잘 들어. 엄마는 이제 너에게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그리고 너도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엄마, 뭔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정민 씨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지만 은숙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 네가 엄마를 ATM 기계로 생각하는 거 다 알아. 엄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나중에 다 갚아드린다고 했잖아요. 갚아? 정민아, 네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고마워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니? 은숙 씨의 질문에 정민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매번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고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고 심지어 엄마 집까지 담보로 잡으라고 했잖니. 그건 정말 급해서 그런 거였어요. 급해? 정민아, 엄마 인생이 네 급한 일 해결하는 도구니.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은 안 하고 꼭 그렇게 엄마한테 못되게 말을 했어야 했어. 은숙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울분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혼자 사니까 외롭고 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엄마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엄마, 진짜 화나신 거 알겠는데 너무 심하게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정민 씨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하게? 정민아, 심한 건 너야. 엄마를 이용만 하고 무시하고 이제 정말 끝이야. 너 번듯한 직장도 다니잖니. 그럼 이제 네 앞가림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엄마, 그럼 정말 결혼식 안 오실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정민 씨는 마지막까지 세상 체면을 들먹이며 은숙 씨를 압박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엄마,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저 없으면 엄마 나중에 어떻게 살 건데요? 정민 씨의 말에 은숙 씨는 오히려 시원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정민아, 엄마는 네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네가 없으면 더 편하겠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지금까지 저한테 투자한 돈은 어떡하고요? 정민 씨는 끝까지 투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은숙 씨는 그제서야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변하지 않을 거라고. 투자, 그 돈은 엄마가 바보라서 날린 돈이야. 이제 그만 바보짓 하겠어? 그냥 없어질 돈이었다고 생각하지 뭐. 그럼 되겠니?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하는 건 너야. 정민아, 엄마 같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거야. 은숙 씨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민 씨의 번호를 차단했죠.
그 순간 30년 정도 된 모자 관계가 끝났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은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 처음으로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정민 씨와의 연을 끊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은숙 씨는 그동안 매달 80만 원씩 아들에게 보내던 돈으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쇼핑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도 받고 새 운동화도 한 켤레 샀죠. 이런 기분이었구나. 은숙 씨는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전 회사 동료 명자 씨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수가, 너 괜찮아?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던데. 어두워요? 전 오히려 요즘 기분이 좋은데요. 정민이 결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혼수 준비하느라 힘들지? 명자 씨의 말에 은숙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정민이와의 일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명자 언니, 사실 저 정민이 결혼식 안 가기로 했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들 결혼식을 왜 안 가? 엄마가 아들 결혼식에 안 가면 누가 가? 명자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차분하게 지금까지의 일들을 설명했죠. 제가 ATM 기계가 아니라는 걸 그 애가 알아야 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정민이가 무슨 짓이라도 한 거야? 이제 와서 말하긴 뭐하지만 정민이 취직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달 저한테 생활비며 월세 받아가고 툭하면 돈 보태달라고 하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요. 결혼 이야기 나오고 나서부터는 돈 없으면 저한테 집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건 정민이가 선 넘었네. 이제 와서 말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미 내 아들 아니라고 했고 결혼식 안 간다고 말했어요. 하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결혼식에도 안 가면 나중에 서운하지 않겠어? 서운할 거 없어요. 이제라도 제 인생 살아야죠. 그건 그래.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명자 씨의 걱정 어린 말에 은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시기예요. 30년 동안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야 제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날 오후 은숙 씨는 점심시간에 근처 여행사에 들렀습니다. 어떤 여행 상품을 찾으세요? 제주도 3박 4일 패키지 있나요? 혼자 가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출발하는 상품이 있는데 어떠세요? 은숙 씨는 주저하지 않고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평생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설렜어요. 정민이 결혼식 날이네. 잘 됐다. 은숙 씨는 혼자 웃으며 여행 일정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 정민 씨가 아닌 예비 며느리에게서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연이에요. 아,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정민 오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회사에서도 실수를 많이 한대요.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거니? 네, 오빠가 혹시 어머니랑 다툰 건가요? 저한테 도통 말을 안 해서요. 결혼식에도 안 오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은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하지만 그건 정민이가 선택한 일이야. 그리고 내가 일부러 안 가겠다고 한 게 아니야. 나한테 결혼식 오지 말라고 한 건 그 애거든. 네? 어머니,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일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오빠가 진심으로 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라고는 어머니뿐인데 결혼식에 안 오신다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요. 아니,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리고 미안하지만 내 입으로 2번 말하기 싫어. 어떻게 된 일인지는 정민이한테 듣도록 해. 수연 씨의 간청에도 은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좋은 사람 같은데 정민이가 너무 아쉽네. 결혼은 미리 축하해. 어머니, 수연아, 정민이는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책임져야 해.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람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 신경 쓰지 말고 두 사람 인생이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 제가 대신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나중에 오빠한테 말 잘해서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굳이 그러지 마.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두 사람이 알아서 행복하게만 잘 살아. 나도 이제는 내 인생 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럼 이만 끊을게. 내가 좀 쉬어야 될 것 같네. 전화를 끊고 나서 은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밝았어요. 그래, 사람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 아들의 결혼식 당일 은숙 씨는 제주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며 혼자 여행하는 자신이 신기했죠.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유난히 하얗고 예뻤습니다. 은숙 씨는 가방에서 새로 산 여행 가이드북을 꺼냈어요. 오늘부터는 정말 내가 주인공인 인생이야. 제주도에 도착한 은숙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내 나는 바람이 얼굴을 스쳐갔고 그 순간 모든 게 새로워 보였어요. 정말 좋네.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네. 그날 저녁, 은숙 씨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혼자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은숙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 제주도의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도, 누구를 기대게 하지도 않는 온전한 자신만의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한 삶을 살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더 나은 삶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꿈꾸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겠노라. 은숙 씨는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지금 할 말이 좀 있는데 놀라지 말고 들어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오늘 수진이 따라다녀 봤어. 미안하지만 엄마 느낌이 이상해서 그랬어. 뭐라고요? 엄마, 수진이 미행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살고 있는 68살 권혜자라고 합니다.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인생을 통째로 뒤엎는 일을 겪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용기 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살았고 그 덕분에 부동산 투자며 주식이며 남부럽지 않게 살 만큼은 됐어요. 하지만요, 그게 꼭 행복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사람 마음은 돈이 많다고 절대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딸도 있는데 아들은 하나예요. 이름은 이현우. 지금은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죠. 이 아이가 결혼을 늦게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10년 전쯤 정수진이라는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그 아이 처음 봤을 땐 정말 예뻤어요. 눈웃음도 예쁘고 말도 고분고분하게 하고 무엇보다 저한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팔짱 끼고 애교 부리는데 그냥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딸 같은 며느리 없다더니 나는 복이 많나 보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제가 딸이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행동도 참 얌전하고 싹싹했어요. 그래서 전 그 아이를 진짜 딸처럼 여겼습니다. 아니, 사실 제 딸보다 더 애틋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주게 되니까 재산 얘기도 신혼집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반대했죠. 여보, 이제 이 아이들한테 재산 얘기 해줘도 되지 않을까? 아직은 아니야. 그냥 살림 좀 도와주는 선에서 끝내자. 진짜 안정되면 그때. 하지만 전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마음 한켠에선 나라도 이 아이 도와줘야지 싶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넉넉지 못한 집에서 자랐다고 했고 현재 작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몇 년간은 정말 좋았어요. 함께 쇼핑도 가고 백화점도 같이 가고 명품 목걸이도 사주고.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인가 했어요. 하지만 명품 가방, 목걸이, 시계 같은 것들이 한 번도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가야, 내가 사준 그 목걸이 말이야. 어디다 뒀니? 아, 어머니, 그거야. 아까워서 못 차겠어요. 집에 잘 보관해뒀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어떤 날도 그걸 하고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양주로 이사 오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서울 성수동에 살면서 굳이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됐죠. 아들은 말이 없고 며느리 혼자 팔짝팔짝 뛰며 말했어요. 어머니랑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그때부터 불안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이상한 생각 하나 들었어. 또 뭘 고민하는 거야? 내가 그냥 우리 돈 다 떨어졌다고 말해보면 그 애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니, 당신이 지금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걔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착한 애라는 걸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졌어. 그날 밤 전 다짐했어요. 진짜 없는 것처럼 행동해보자.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인해보자고요. 며칠 뒤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날씨 좋을 때 백화점 가요. 딱 이 타이밍이다 싶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야, 우리 쇼핑은 당분간 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엥?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사실 요즘 우리 형편이 좀 안 좋단다. 작은 제약 기업 주식에 크게 투자했는데 그게 거래 정지됐어. 현금 흐름이 지금은 좀 어렵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수진 그 아이 얼굴이 싹 바뀌는 거 있죠. 눈빛이 딱딱해지고 입술을 꾹 깨물더니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왜 그런 중요한 걸 미리 말씀 안 하세요? 저희가 계획 세우는데 영향이 큰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돈이 없다는 말에 짜증을 낸 거야. 지금 생각해도 섬찟합니다. 그동안 보여주던 웃음, 애교, 손잡던 손길들.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얼굴은 돈이 없을 때 드러난다는 걸요. 며느리 수진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딸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고운 말투, 따뜻한 손, 웃을 때마다 제 눈을 보던 그 아이. 혼수며 신혼집까지 아낌없이 해줬고 재산 얘기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그땐 진심이었어요. 이 아이만은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충격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처음 그 아이를 만났던 날이었어요.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니었지만 그 아이가 웃으면서 저한테 어머니 하고 다가오던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전 참 긴장했어요. 사실 아들이 40 될 때까지도 결혼 안 해도 되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도대체 언제쯤 좋은 애 하나 데려오려나 매일 기도처럼 바랬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만났던 날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걸 보고 저는 참 괜찮은 애다 싶었어요. 눈도 반짝이고 표정도 살아있고 무엇보다 아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웃고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어요. 같이 마트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백화점도 한 번 데려갔죠. 그랬더니 애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사실 엄마한테 이렇게 편하게 말한 적 거의 없어요. 그래? 왜?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좀 무뚝뚝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참 따뜻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정말 좋은 딸 하나 얻었구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뭘 빠뜨릴까봐 더 챙기게 됐어요. 신혼집은 당연히 저희가 해줬고 혼수도 며느리 손에 뭐라도 들려보내고 싶어서 혼자서 명품 매장까지 데려갔어요. 그때도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그냥 이 가방 하나만 살게요. 너무 부담돼요. 그게 백화점 가서 고른 첫 명품 가방이었어요. 그걸 들고 입가에 미소 짓던 며느리 얼굴이 그땐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결혼식도 참 예뻤어요. 호텔 웨딩홀에서 했는데 친척들 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아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었죠. 그땐 정말 제 인생에서 그날만큼 기쁜 날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집에도 자주 오고 혼자서 국도 끓이고 반찬도 담가오더니 저랑 같이 마당에 꽃도 심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죠. 어머니, 저 정말 시집 잘 온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이런 말 안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진짜 엄마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진짜 울 뻔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큰 위로였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손녀도 생겼고 며느리랑 저랑 백화점 다녀온 횟수만도 손에 꼽을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손에 들고 나간 가방, 목걸이, 구두. 그게 도무지 집안 어디에서도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애한테 직접 물어봐도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아깝잖아요. 어머니, 그냥 특별한 날에나 쓰려고요. 하지만 그런 특별한 날이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사 얘기가 나왔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양주로 오겠다는 거죠. 그 이유도 좀 이상했어요. 어머니, 이사하면 더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저 그냥 여기 살고 싶어요. 서아도 여기서 컸으면 좋겠고요. 겉으론 감동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가까이 두려 하지? 혹시 무언가를 기대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그동안 제가 해준 것들이 다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수, 예물, 명품, 명절 선물, 아이돌 반지까지. 이건 정말 딸한테도 못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딸이라 생각해서 해준 거였어요. 제가 가진 걸 물려주고 싶었던 사람, 유일하게 정 붙였던 사람, 그게 수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돈 없다는 말 한마디에 태도를 바꾼 걸 보고 나니 지금껏 제가 그려온 그림이 송두리째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그 아이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조금 더 날카롭게, 냉정하게 바라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왜냐고요? 이젠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였어요. 돈 없다는 말 한마디에 수진이 표정을 바꾼 이후부터 저는 마음 깊숙이 불신이라는 씨앗을 심게 됐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건가 했어요. 기분 탓일 수도 있지 않냐고. 사람이라는 게 하루 기분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그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챙기며 애교도 부렸어요. 겉모습만 보면 누구보다 사근사근하고 싹싹했죠. 어머니, 이번 주말엔 저랑 쇼핑 한 번 더 가요. 저 지난번에 본 원피스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 있죠? 아가야, 우리 이제 좀 아껴야 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많이 샀잖니. 아이, 원피스 하나쯤이야. 다음 달에 아버님 생신이니까 그날 입을 거 하나는 있어야죠.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아직도 저희가 돈을 잃었다는 말이 장난인 줄로만 아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백화점에서 고른 원피스와 핸드백. 그걸 사주고 며칠 뒤 제가 며느리 집에 갔을 때 그 원피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전에도 그래왔거든요. 몇 달 전 제가 사줬던 오렌지색 명품 가방. 그 가방은 수진이 그 자리에서 포장도 안 뜯고 들었었거든요. 어머님, 진짜 예뻐요. 저 이 가방 평생 간직할 거예요. 그날 그렇게 눈물까지 글썽였던 그 아이가 그 가방을 단 한 번도 들고 나온 적이 없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가야, 내가 전에 사준 그 오렌지색 가방 말이야. 잘 쓰고 있지? 아, 그거요? 네, 집에 잘 뒀어요. 스크래치 날까봐 평소엔 잘 안 들고 다녀요. 그때도 그렇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근데요, 거짓말이란 게 눈빛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 아이 눈은 웃고 있었지만 입꼬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얘가 그걸 다 팔았나? 처음엔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갈수록 이 가정이 맞는 듯 했어요. 증거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들. 그 모든 게 일관됐거든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있잖아. 내가 사준 명품들 있잖아. 그거 하나도 못 봤어. 심지어 그날 사준 원피스도 없더라. 또 그런 얘기야.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졌어. 아니, 이건 이상해. 내 눈이 헛것을 보지는 않거든.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기만 했어요. 사람을 못 믿는 제 모습이 낯설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얘, 지금 내 돈을 다른 데에 쓰고 있구나. 그 확신이 생긴 다음부턴 수진의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했어요. 같이 쇼핑 가자고 했던 날, 며느리는 쇼핑 후 며칠씩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친정에 간다, 친구를 만나고 온다, 이런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며칠 후면 꼭 돈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이번에 이사하면서 인테리어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고른 소파가 좀 비싸더라고요. 제가 딸처럼 아껴서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고 무슨 날만 되면 엄마 생일 챙기듯 선물해줬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돈 얘기를 숨 쉬듯 꺼내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일부러 수진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어요. 아들한테 말도 안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날따라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가야, 어디 간다고 했지? 아, 어머니, 코엑스 쪽 백화점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 근처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요. 제가 본 건 수진이 혼자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아이, 누군가를 기다리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남자 한 명과 함께 어딘가로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진 않았지만 제 눈에 생생히 박힌 그 모습은 그간의 모든 퍼즐을 맞춰줬습니다. 정수진, 그 아이는 지금 나에게, 아들에게, 이 가정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이었어요. 아직도 그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수진과 낯선 남자의 뒷모습이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걸 그냥 못 본 척 넘겨야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눈 딱 감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벌써부터 무너졌어요. 현우야, 엄마가 지금 할 말이 좀 있는데 놀라지 말고 들어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오늘 수진이 따라다녀 봤어. 미안하지만 엄마 느낌이 이상해서 그랬어. 뭐라고요? 엄마, 수진이 미행하신 거예요? 그 순간부터였어요. 아들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경계심 그리고 분노, 그게 느껴졌어요. 얘가 요즘 좀 이상하잖아. 명품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한 번도 제대로 쓰는 걸 못 봤고, 쇼핑도 자꾸 너한텐 말도 안 하고 엄마랑만 하자고 하고, 오늘은 어떤 남자랑 같이 백화점에서 나오는 것도 봤어. 그게 왜 이상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명품 아끼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그 남자도 그냥 친구겠죠. 엄마, 너무 편견 갖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는데 정말 숨이 턱 막혔어요. 내가 뭘 잘못 본 걸까? 내가 이상한 사람 된 건가? 현우야, 그건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 분위기가, 그래, 엄마 직감이라는 게 있잖니? 엄마 직감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제 아내예요.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서시면 저도 마음이 복잡해요. 그 순간 제가 진짜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평생 잘 키운 아들이 이럴 땐 아내 손을 들어주는구나 싶었죠. 그래, 너 마음도 알겠다.
하지만 엄마 말이 틀렸는지 확인은 해야 하잖니. 수진이가 그동안 쓴 돈도 카드 명세서도 너도 봐봐. 엄마, 지금 제 안에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아도 수진의 차가운 표정이 자꾸 떠오르고 현우의 냉정한 말투가 귀에 울려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웃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현우랑 점심때 서아 데리고 근처 수목원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그냥 밥 숟가락만 들고 있었습니다. 속이 뒤집혀서 밥맛도 없었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쯤 되면 사람이 간을 보는 건지 진짜 뻔뻔한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며칠 뒤였어요. 현우가 출근한 틈을 타 수진이가 또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남양주에 이사 가기로 한 거 조금 예산이 초과됐어요. 그래서 혹시 어머니가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그 말 듣는 순간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전에 말했잖니. 이번엔 어렵다고. 우리가 투자한 것도 망했고 지금 현금화할 여유가 없어. 근데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 계약한 집 중도금도 걸려있고 가구며 뭐며 다 바꿔야 하는데요. 그제야 진짜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너 그 돈 다 어디다 쓰고 있니? 명품도 없고 돈은 늘 부족하고 솔직히 말해봐. 수지는 얼굴이 굳더니 말문이 막혔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 아이는 쿡쿡 웃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예전엔 그렇게 척척 사주시더니. 갑자기 왜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 말, 이 표정, 딱 그때 그 주차장 모습이 겹쳐졌어요. 정확히 가면을 벗은 그 순간이었죠. 그 이후로 수지는 더는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애교도 사라졌고 존댓말도 느슨해졌어요. 심지어는 아들 앞에서도 슬슬 제 말을 반박하는 기색을 보였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저는 이 집안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저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당신 말이 다 맞았던 것 같아. 어떡할 거야? 이젠 현우가 눈치채야지. 난 내 할 만큼 했어. 수진이의 진짜 표정을 마주하고 그날 밤 저는 너무도 혼란스러웠어요. 아들에겐 당장 말할 수 없었죠. 아직도 며느리를 믿고 있는 아들 앞에서 그녀를 비난한다는 게 차마 어미 된 입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뜨자마자 남편이 묻더군요. 당신 어제 얼굴이 안 좋던데 괜찮아? 아니야. 그의 말투가 너무 달라졌어. 사람 표정이 확 변했어. 이제 그만 믿어. 당신은 너무 오래 속았어. 남편 말이 정답이었어요. 근데 제가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게 잘못이라는 걸 지금에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현우야, 엄마가 말한 거 다시 생각해봐. 수진이 뭔가를 숨기고 있어.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왜 자꾸 우리 사이를 흔들려 하세요? 흔드는 게 아니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희 둘 지금 뭔가 이상하잖아. 너도 눈치챘잖니? 이 말을 듣고서야 아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살짝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말하더군요. 사실 수진이 요즘 혼잣말 자주 해요.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긴 해요. 근데 그게 그래요. 그제야 아들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다음 날 저는 수진에게 정식으로 시간을 내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응했어요. 저흰 근처 카페에 앉아 마주보게 됐어요. 처음 몇 마디는 웃으며 받아치던 수진이 제가 바로 본론을 꺼내자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하자. 너 무슨 일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괜찮아요.
너 그날 카페에서 나간 후 혼자 울었던 거 다 봤어. 그리고 너 그동안 내가 사준 것들 다 어디로 간 거야? 그 말에 수진이 움찔했어요. 그리고는 털썩 테이블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그날 처음이었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본 건. 수진은 아주 오랜 시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친정이 사실은 가짜라는 말부터요. 어릴 때 친엄마랑 아빠는 절 버렸어요. 맞고 굶고 그렇게 살다 도망쳤어요. 지금 아빠 엄마는 사실 그냥 친척이에요. 그때 저 데려가 준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성공해서 결혼하면 그걸 갚으라고 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그 돈은 다 그 사람들이 가져간 거니? 네, 처음엔 명절에 인사하는 걸로 끝이었어요. 근데 점점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500, 그 다음엔 1000만 원. 점점 더 협박처럼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수진이 왜 자꾸 명품을 사달라고 했는지, 왜 그렇게 이사 비용이 급하게 필요했는지, 왜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었는지. 그럼 그걸 왜 이제야 말했니? 나도 현우도 우린 네 편이었잖아.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진실을 알면 저버릴까봐. 그래요. 그 마음이 아예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날 밤, 수지는 저희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수였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었고요. 다음 날 아들이 수진이의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 우리 결혼하고 난 뒤로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빼갔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쓰러질 뻔했어요. 이게 현실일까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 그 사이 제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집혔어요. 미움이 올라왔다가 걱정이 뒤따르고, 그러다 또 분노에 휩싸였다가 결국은 울게 되더라고요. 그런 날들을 반복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을 울렸습니다. 발신자 정수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님, 저예요. 괜찮으세요? 너 지금 어디니? 살아는 있는 거니? 저 너무 죄송해서요.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마지막 부탁이라는 말이 그렇게 낯설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동네 외곽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던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만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진심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진심? 어머님을 딸처럼 따랐던 마음이요. 그건 연기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수지는 또 울었어요. 뭔가 많이 지친 얼굴이었고 말을 이어가는 목소리도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빼돌린 돈, 그중 절반은 그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나머지로는 새 출발할 생각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메고 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게 수진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모든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겠습니다. 그래, 힘들지만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서아는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가 함께 키우자.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법원에서의 마지막 대면 그 자리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현우야, 정말 미안해. 난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그랬다면 그렇게 오래 속이진 말았어야지. 수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그 장면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이혼 후 서아는 저희와 함께 남양주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들은 회사를 잠시 쉬며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가끔 서아가 엄마를 그리워할 때면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해요. 우리 서아는 엄마랑 아빠랑 다 사랑받은 아이야.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았던 아이야. 그 말이 위로가 되는지 서아는 조용히 눈을 감고 제 품에 안겨요. 수진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떠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동안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있었고 서아도 점차 새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는데 2번, 3번 연달아 오니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는 정수진 엄마인데요. 시어머니 맞으시죠? 네,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수진이 부모라니까요. 할 말 있어서 가려고 해요. 지금 댁에 계시죠? 그 말에 등줄기가 싸늘해졌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왜? 40분쯤 지났을까요? 정말로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부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딸, 수진이 행방을 모르겠어요. 당신네들이 책임져야죠. 수진이는 성인이에요. 자기 결정으로 나갔고 저희도 연락 안 됩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내뱉는 말에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그 아이, 당신네 아들이랑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요? 명절마다 얼굴 봐주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요. 그건 당신들이 부탁받고 한 연기 아니었습니까? 그 순간 그 여자 얼굴이 확 변했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기라니요? 그 얘 때문에 우리가 쓴 돈이 얼만데요. 위자료라도 받으러 온 겁니다. 우리가 겪은 정신적 피해, 그거 보상받아야죠.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피해자 행세까지 하고 나오다니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문을 닫으려 하자 그 남자가 팔을 쭉 뻗어 막았어요. 문 닫지 마요. 우리도 할 말 있어요. 수진이 연락 오면 우리 돈 돌려달라고 꼭 전해요. 그 말에 제 눈이 뒤집혔어요. 결국 제가 큰 소리로 고함을 쳤고 그제야 그들은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웃으며 욕을 내뱉고요.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고요? 현우야, 이번엔 너도 가만히 있지 마라.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당장 CCTV 확보하고 변호사랑 상담부터 해요. 더는 당하면 안 돼요. 저희는 바로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진의 친척 부부가 저희에게 와서 말한 내용과 협박 그 모든 걸 정리해서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며칠 뒤 친척 부부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 협박을 이어갔지만 이번엔 녹음을 해뒀고 바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조사 들어갈 거예요. 엄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너라도 이렇게 바로 잡아줘서 다행이다. 그날 밤 저는 서아와 같이 자게 됐어요. 아이 얼굴을 보니 더 단단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보다 지켜야 할 아이가 저 아이인데 제가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우리 서아가 너무 예뻐서 그래. 우리 서아는 엄마 없이도 씩씩하게 크고 있잖아. 그날 아이의 작은 손이 제 볼을 만졌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수진이 떠난 지 2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현우도 서아도 저도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마음을 추스르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서아가 어린이집 친구 집에 초대받아 놀러간 사이 현우는 잠시 일을 나가고 저는 밀린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 얼굴, 그 모습 정수진이었어요. 수진이니? 어머니, 그 아이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옷도 허름했고 얼굴도 반쯤 헬쑥하게 꺼져 있었어요. 눈가엔 눈물이 마른 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여기까지 왔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이면 돼요.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이번엔 정말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듣고 싶었거든요. 부엌 의자에 앉은 수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어요. 어디서 지냈니? 그동안? 아이는 계속 엄마 찾았단다. 제 말에 수진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제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 돌려드리려고요. 수지는 봉투를 열어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건 모든 금전 반환 및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서명도 되어 있었고 인감도 찍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어머니께 받은 모든 걸 포기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미 가져간 돈은 제가 다시 벌어서 갚을 수 있으면 갚겠다는 의미예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 종이를 보니 한편으론 너무 씁쓸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이걸 내민다는 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 종이 한 장이면 네가 했던 행동들 다 잊어달라는 말이니? 아니요, 절대요. 잊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 안고 가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서아 얼굴 보고 가도 될까요? 저는 그 말에 또다시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곧 돌아올 서아를 생각하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넌 그 아이 앞에서 이제 어떤 말도 하면 안 돼. 그 아이는 네가 떠난 날부터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 무슨 말로도 그 시간 돌릴 수 없단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아이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도 그걸 알았기에 도망친 거예요. 그 아이한테 해가 되기 전에. 어머니께도 죄송하고 너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 현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 현우야,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현우는 수진을 보자 말없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표정엔 원망도, 미움도, 그리고 안쓰러움도 섞여 있었어요. 우리 다시 얘기하자는 말은 하지 마. 널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진 못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다시는 찾지 않을게. 아이, 잘 키워줘. 부탁이야. 그렇게 수지는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종이 한 장을 손에 들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이 종이 한 장에 모든 걸 담은 걸까? 그럼 나는 이걸로 정말 끝을 낼 수 있는 걸까? 쉽게 답을 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는 것. 수진이 마지막으로 다녀간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정말 약속대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들 현우는 여전히 묵묵하게 회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살고 있고 저는 예전보다 자주 병원에 다니고는 있지만 서아와 함께하는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서아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새 제법 또랑또랑 말을 하고 책도 곧잘 읽고 글씨도 예쁘게 쓰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런 아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건 엄마한테 편지 쓴 거예요. 혹시 엄마 오면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눈물이 울컥 차올랐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그래, 서아야, 할머니가 잘 간직하고 있을게.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애틋해서 편지를 혼자 펼쳐본 건 그날 밤이었어요. 엄마에게, 엄마, 서아예요. 엄마 기억나요? 나는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학교에서 글씨도 배우고 동화책도 읽어요. 우리 반 친구들은 엄마랑 손잡고 등교하는 애들이 많아요. 나는 아빠랑 할머니랑 가서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엄마는 나를 잊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보고 싶어서 일부러 안 오는 걸까요? 엄마가 없어서 처음엔 많이 울었는데 할머니가 항상 꼭 안아줘서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나중에 엄마가 보고 싶어질까봐 엄마 얼굴이 점점 기억이 안 나서 슬퍼요. 엄마가 다시 올 수는 없다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편지라도 보내주면 안 돼요. 나는 엄마를 아직도 많이 사랑해요. 서아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숨이 막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아이가 세상 누구보다 어른스럽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 방을 두드렸습니다. 현우야, 얘 좀 봐봐. 얘가 쓴 거야. 편지야? 너무 잘 컸다. 우리 서아, 엄마를 원망하지도 않아. 나보다 더 어른인 것 같아. 현우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이젠 정말 엄마가 없다고 말해야 하나? 서아는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애는 이미 받아들인 거야. 그게 더 가슴 아픈 거지. 그날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아가 잠든 방을 바라보다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편지를 봉투에 잘 넣고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어요. 그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수진이 언젠가 다시 나타난다면 이 편지는 꼭 보여줄 생각이에요.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계절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서아는 점점 더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요즘엔 나는 커서 간호사가 될래요.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 도와주는 사람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리고 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딸처럼 여긴 며느리라는 말 쉽게 안 꺼낼 거예요. 세상에 진짜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는 걸 가슴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진짜 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요. 서아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그저 잔소리 많은 노인이 아니라 항상 품에 안아주는 따뜻한 엄마였으면 좋겠거든요. 엄마 없이 크는 아이가 되지 않게 할머니가 2배로 사랑해줄게, 서아야. 이렇게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였던 일이 서아의 한 통의 편지로 조금은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세상 모든 부모와 자식,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진심 하나로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